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풍을 막고 뇌혈류를 살리는 5단계 운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혈류순환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심장 혈류순환, 그 다음 뇌혈류순환이거든요. 뇌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다고 여기는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꼭 이런 질환이 아니더라도 임상적으로는 뇌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브레인포그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뇌혈류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영상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운동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로는 준비 운동을 하면 되는데 이 준비 운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고개를 좌우로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유는 평상시에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뒤로 숙였다만 하지 좌우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가볍게 풀어주고, 두 번째는 옆머리 쪽을 풀어줄 건데 이 옆쪽에 축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축두근은 편두통이 있으시거나 혹은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아주 좋은 곳이고, 양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이 축두근을 잡고 이렇게 쭉 굴려줍니다. 앞으로 30초 정도 굴려주고 그 다음 뒤로 30초 굴려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1분 정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축두근에 손을 두고 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가 닫아줄 거예요. 이것도 10번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 3단계로 흉쇄유돌근 마사지를 할 건데,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거든요. 얘는 쉽습니다. 이렇게 집게 모양을 하고 흉쇄유돌근을 잡아서 꾹 눌러주면 됩니다.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좀 달라가지고 본인이 제일 뭉친 부위를 3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각근 마사지인데요. 사각근은 흉쇄유돌근 바로 뒤에 있어서 쉬운데, 아까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었잖아요. 사각근이 이 흉쇄유돌근을 제끼고 나면 뒤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보면 실처럼 만져지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사각근인데, 특히 팔저림이 있으시거나 좀 손이 차고 이러신 분들이 하면 좋고요. 손가락 3개를 모아서 이렇게 사각근 옆목 쪽에 두고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해줍니다. 5번째는 후두하근 마사지인데요. 후두하근은 우리 몸의 머리, 두개골과 목뼈, 경추를 이어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두통이 좀 심하시거나 좀 특히 눈이 뻐근하고 건조하신 분들이 하면 눈이 좀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후두하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통수를 만지다 보면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를 따라가서 내려가다 보면 약간 움푹 파인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그냥 깊게 꾹 눌러주면 됩니다. 평상시에 일자목이 있으시거나 좀 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시면 이 자체가 뇌혈류 순환을 개선시키고 중풍이나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할까요? 예, 우리 보면 주위에 이제 특히 주부들 같은 게,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요, 이런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물 자체가 지방이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물 자체에 칼로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몸에 우리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몸 안에 에너지라든지 수분이 이제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자꾸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면 오히려 일어났을 때 편해야 되는데요. 이 순환 기능이라는 게 평소에 약한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순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푸석푸석 붓고요. 손도 붓고, 또 몸이 이제 늘 무겁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자리만 보면 자꾸 눕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움직이면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체지방이 이제 지방도 오히려 전신에 쌓이면서 이제 전신비만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예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평소에 이제 식사량 많지 않은데 몸이 잘 붓고 또 체중이 늘어서 고민하는 그런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실천도 사실은 거의 복잡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해결법이, 첫 번째는 제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순환이 되려면 이 순환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면서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지만 우리 몸의 어떤 생체 리듬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일정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는 하루에 일어나고 잠자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이 대부분 저녁에 잠도 깊이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야지만 저녁에 자는 어떤 그런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 제가 중요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방도 좀 태워지고 몸에 막힌 에너지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걷기라든지 또는 뭐 조금 빠르게 특히 이제 우리 스피드 워킹이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조깅 같은 거라도 해서 한번 30분 정도만 좀 땀을 내주는 걸 해주라. 이제 이런 데가 그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식사량을 좀 줄여야죠. 근데 식사량을 살을 빼겠다고 갑자기 확 줄이면 몸에 이 식사와 관련되는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량은 어떻게 줄이느냐. 기존의 식사량에서 한 4분의 1 정도 이제 천천히 그런 줄이는 방식을 택했고요. 또 이 4분의 1 줄이면서도 이 먹는 식습관을 제가 한 접시에 밥하고 반찬하고 우리가 뷔페 갔을 때 먹듯이 실제 어떤 양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 양을 조절하면서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 3가지 정도 생활 습관 한 2달 정도 실천하면서요. 몸의 붓기가 먼저 줄기 시작했고 또 이후에 체지방이 이제 서서히 줄면서 한 체지방이 한 8kg 정도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이 한 8kg 정도 감량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참 성실하게 잘했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어떤 무조건 적게 먹고 뭐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혈액이 이제 순환이 막혀 있는 거를 그 막힘을 뚫어주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큰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전에 귀를 마사지하는 게 자율신경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척추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감신경이 흉추와 요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두개골과 천고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인들 중 대부분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된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습니다. 즉 대부분 환자분들이 교감신경의 기능은 너무 과도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부교감신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귀 마사지인데요. 부교감 신경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갈래들이 있는데 그중에 약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흔히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몸이 과도하게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서 이완이 과도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 여러 군데에 분포하고 있는데 진짜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이 귀 자극을 해주는 것 자체로 부교감 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이 귀에 자극을 줘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집에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귀를 5부위로 나누어서 마사지를 해줄 거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윗부분을 먼저 당겨줍니다. 오른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20초간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귀 아래쪽을 잡고 그대로 직선으로 옆으로 쭉 당겨줍니다. 이것도 20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 귓볼 부위를 잡고 이번에는 아래쪽 대각선으로 20초간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귀 바깥쪽 말고 안쪽 부분은 이제 눌러줄 거거든요.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서 이 턱관절 기준으로 약간 위쪽 부분을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여기도 20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약간 아래쪽을 잡고 다시 20초 눌러줍니다. 한번 마사지 하실 때 이 과정 자체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귀 안쪽은 눌러줄 건데 실제로 한의학에서 이 귀 안쪽에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혈자리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위쪽과 아래쪽 2군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위쪽을 먼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20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아래쪽을 20초간 눌러줍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도 잘 되고 휴식을 취할 때 회복도 잘 되고 또 수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 귀 마사지는 그냥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전에 한 3번 정도씩 하시면 수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을 한 번에 회복하는 자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자율신경 치료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는데 이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척추에 자율신경이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자목이나 거북목 혹은 구분 등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이 이런 틀어진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자율신경이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구분 자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혀진 자세를 반대로 펴는 자세를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양팔을 이렇게 위로 드시고요. 뭔가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쭉 내려줍니다. 그럼 몸이 W자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을 가볍게 뒤로 젖혀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어깨가 아니라 목부터 뒤까지 자극이 오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좀 중요한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두고 뒤에 있는 벽을 좀 민다는 느낌을 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목 어깨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등이 아프신 분들, 자세가 불량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꾸준히 하시면 그런 것들이 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것도 자율신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율신경 치료하는 것 중에 되게 특이한 것도 사실 좀 많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 하나가 손가락을 튕기는 건데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손을 두고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렇게 양측에서 뭔가 소리가 나고 행동을 하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정신과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쓰이는 EMDR이라는 기법의 원리와 똑같은데 양측성 자극을 동일한 박자로 주게 되면 이 자체로 신경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튕길 때 막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20초를 시행할 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규칙적인 속도로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필수인데요. 중년 이후에 운동을 할 때 적정 운동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말씀대로요. 우리가 특히 뭐 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년 이후의 운동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생활 습관인데요. 중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40대 후부터 근육량이 빠진다 그러는데 중년 이후가 되면요. 이제 근육량이 무조건 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사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제가 권장하는 운동은요. 사실은 운동은 매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운동과 움직임, 뭐 정 운동을 못하면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야지만이 우리 몸의 혈액 에너지라는 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하루 30-40분은 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운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 땀을 흘리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필요 없는 지방 찌꺼기가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 워킹이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 조깅이나 수영 뭐 또 등산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근육이 줄기 때문에 이제 근력 운동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일종의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파워 워킹을 땅바닥에 발바닥에 지면의 저항을 느끼면서 이제 걷는 거, 엉덩이 힘을 주면서 걷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뭐냐면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 이 우리 몸의 근육의 한 70%는 엉덩이, 허벅지, 하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 중심의 운동이 되면서 근육량을 키우는 데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현대인들한테 계단 오르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계단을 오르게 되면요. 하체를 쓰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하면서 자율신경이 깨지면서 예민해져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업무를 보면서도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그 에너지를 상기되어 있는 위에 있는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계단 오르기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잡아주면서 자율신경의 안정을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명상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으로서는 최고의 운동이 계단 오르기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 중에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빈속에 하느냐 아니면은 밥을 먹고 하느냐.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은 그건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또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뭐 팔다리 가늘면서 복부 비만이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빈속에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부족한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드시고 식사를 후에 어느 정도 조금 소화가 된 다음에 뭐 아니면 소화를 위해서 가벼운 산책부터 이렇게 운동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에너지는 몸에 많아요. 지방이 많고 전신적인 비만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식후에 운동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를 돌려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은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끌어내서 소모를 시키는 데는 공복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 할까요? 땀을 많이 흘리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체 몸의 어떤 에너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침에는 태양이 이제 지구에 내려 비치면 모든 만물의 생명체가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통해서 몸을 깨워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건강에. 그래서 일단 아침에 할 거냐 저녁에 할 거냐를 질문했을 때는 반드시 아침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할 때는 너무 과격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정되고 저장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 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가슴 근육 키운다고 센터 가서 막 역기를 든다든지 또는 뭐 지방을 빼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요. 특히 이제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균형도 깨질 수가 있고 이러면서 오히려 비만 관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빈속에 할 거냐 밥을 먹고 할 거냐는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내가 조금 평소에 소화 안 되고 에너지가 딸리고 늘 피곤하다 그러면은 식후에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내가 체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 좀 지방을 빼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빈속에 운동하는 것이 더 공복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냉하고 굳은 위를 푸는 방법이 있다고요.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서 진료를 보면 이걸 복지인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정말 딱딱하고 겉에 있는 배 근육뿐만 아니라 위장이나 소장, 대장도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 어깨 같은 데가 뭉쳤을 때 여기를 푼다고 마사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부도 사실 원리가 똑같거든요. 복부를 감싸고 있는 뭐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과 같은 근육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장도 실제로 내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부 근육이나 내장근이 단단해지게 되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 딱딱하게 굳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어깨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듯이 이 복부도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부 마사지를 할 때는 저는 오늘 앉아서 보여드릴 건데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하시고요. 앉아있는 것 자체로 복부가 좀 긴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세 군데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배를 누르다 보면 가운데서 뼈가 눌러지다가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배꼽 부위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위와 3번 부위 중간이 바로 2번 부위예요. 그래서 본인의 복부를 이렇게 눌러서 관찰하다 보면 유독 아픈 데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누르다 보면 1번과 3번 가운데 2번 부위가 좀 아파서 여기를 마사지 해주도록 할게요. 이곳을 양손을 잡고 이렇게 쭉 눌러줄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힘을 좀 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아픈 복부에 손을 두고 여기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이때 손을 깊게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저항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10초간 버티세요. 10초간 버틴 후에 다시 여기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러면 들어가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항이 느껴지는 곳에서 10초간 유지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한 번 더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다시 10초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위를 할 때 3단계를 해주시면 되고 본인이 아픈 부위를 하면 되는데 한 군데만 아프면 한 부위만 하시면 되고요. 두 부위가 아프면 두 부위, 만약에 다 아프다 이러면 그 세 부위를 다 해주셔도 됩니다. 이 복부 마사지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해도 단단했던 복벽이 좀 풀리면서 소화가 훨씬 쉽게 편하게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평상시에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는 게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를 막기 위한 최고의 근력 운동은 무엇인가요? 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육이 자꾸 줄잖아요. 뭐 40대 이후부터 줄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주는 게 하체 근육이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의 왜냐하면 60, 70%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 엉덩이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이제 몸은 상체는 오히려 비대해지면서 또 이제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 대사력은 떨어지면서 자꾸 이제 조금만 먹어도 이제 자꾸 체지방이 쌓이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화를 좀 늦추고 이제 몸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하체 근육입니다. 무엇보다 60, 70%가 근육은 하체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이제 중요한 게 하체 근육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체 근육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계단 오르기입니다. 하체 근육이 생기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력에 역행해서 오르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하체 근육 운동으로서는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 타기도 이제 굉장히 좋고요. 또 사실은 등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은 산을 오르는 좋은 운동인데 등산의 이제 문제점은 내려올 때 문제잖아요. 내려오기 때는 이제 우리 근육의 힘이 풀어지는 상황에서 체중이 실리게 되면 관절에 모든 체중이 실리면서 이제 관절에 손상이 오고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은 좋긴 한데 이제 내려올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계단은요. 우리가 굉장히 좋죠. 오르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계단 올라가고. 이제 이런 운동으로서는 뭐 최고의 운동이다. 제가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명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경우에요. 괜히 뭐 저녁에 친구분들로 소주 짠 기울이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 오셔가지고 생수 하나 들고 계단 올라보세요. 예, 머리도 맑아지고 오히려 머리 복잡했던 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어떤 정신도 오히려 맑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내일 직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뭐 마음의 정리랄까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추천하는 드립니다. 계단 오르기. 중년에서는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간단한 운동이 있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혈액순환은 전신이 중요한데 혈액순환이 유독 안 되는 부위가 심장에서 멀리 있는 부위예요. 그 중에서도 상체보다는 하체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심장에서 혈액을 뽑아낸 후에 다시 말초로 들어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서 생활을 하고 있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아침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집에 퇴근하고 가보면 다리가 땡땡 부어있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시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리까지 갔다가 이 다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갈 때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렇게 혈관을 펌프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고 다리가 붓거나 발이 저리거나 혹은 아프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종아리 근육을 운동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아리 근육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에 폼롤러 하나씩은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꼭 하나씩은 좀 구비를 해두시고요. 침대나 바닥에 앉은 채로 종아리 근육 아래에 이 폼롤러를 올려둡니다. 한 발씩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올려두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커요. 무릎 뒤쪽부터 아킬레스건이라는 발꿈치 뒤쪽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찾아서 30초 정도 문질러주면 됩니다. 양쪽을 같이 번갈아서 해주시고요. 이 운동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한 달 정도만 해보셔도 다리 붓기도 감소하고 전신의 혈액순환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폼롤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책상이나 벽에 기대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벽이나 책상에 손을 두고 발을 까치발 드는 거 있죠. 옛날에 이제 뭐 담 넘어서 볼 때 그 동작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이용해서 까치발을 들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작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과정 자체에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힘드신 분들은 양발을 동시에 해주시고요. 만약 한 발로 가능하다 이러신 분들은 양발을 한쪽씩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아리 근육 운동은 굳이 헬스장에서 비싼 운동기구를 쓰지 않아도 집에서 폼롤러 혹은 맨몸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한 1개월 정도만 꾸준히 해보셔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율신경 관리를 위해 꼭 챙기시는 영양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영양제를 단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비타민C를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효과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해요. 비타민C를 우선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런 비타민류를 섭취하는 게 흔히 뭐 과일이나 야채 이런 자연에서 나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미네랄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50년 전에 땅에서 나온 사과와 지금 2026년 땅에서 나는 사과의 미네랄 성분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비해 환경오염이 많이 진행되면서 현저히 많이 낮아졌고, 특히 요즘은 단 과일들이 인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오히려 당 성분이 높아진 경우가 많아서 과일을 과도하게 드시면 살이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영양제로 드시면 좋은데요. 비타민C는 그 자체로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어도 좋고, 몸에 통증이 심할 때 먹어도 좋고, 염증이 심할 때 먹어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장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많이 추천받는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C일 거고, 특히 메가도스 요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가도스 요법이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을 수 있는 이유도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다른 영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고 통증도 심하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이렇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체내에 염증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식습관이나 불면증도 심하고 혹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C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뭐 염증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C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용량이 사실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 복용량이 적어도 권장 섭취량이 한 5배에서 많으면 10배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비타민C가 권장 섭취량을 넘어섰을 때, 예를 들면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면 정해진 용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00ml는 먹어야 된다, 뭐 아니다 20,000ml, 50,000ml, 뭐 심지어 100,000ml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데 뭐 내가 한 1,000ml만 먹어도 나 바로 속 쓰리고 뭐 설사한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실제로 정해진 용량이 없어서 사람마다 저마다 맞는 용량이 다르거든요. 이때 맞는 용량을 어느 정도로 섭취하면 되냐면, 뭐 예를 들면 한 1,000ml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1,000ml는 보통 알약 형태로 팔 때 한 알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 알씩 먹어봅니다. 1,000ml, 2,000ml, 3,000ml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서 10,000ml 정도를 우선 목표로 잡으세요.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ml 정도 먹었더니 이때 설사를 좀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용량의 약 70% 수준의 용량이 나에게 맞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0,000ml 정도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7,000ml 정도를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렇게 비타민C를 드셨을 때 특별히 뭐 설사를 한다거나 다른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드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때도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1,000ml씩 다시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 용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비타민 C와 같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를 또 하나 추천드리면 바로 유산균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양제 딱 2가지만 추천하라고 하면 비타민 C 그리고 유산균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자율신경이라는 질환은 결국 몸이 예민해지는 것, 즉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가 예민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계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덜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뇌와 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내축 이론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무기력감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장내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을 잘 가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자율신경의 기능도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장내 유해균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뭐 정제탄수화물이라던가 단음식이라던가 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혹은 변의 냄새가 좋지 않다던가 뭐 복부 팽만감이 심하다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이런 복부에 생기는 염증들까지는 조절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내 유해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장내 미생물을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바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장내 상태, 소화 기능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경계 질환들까지 많이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은 수면이라고 하는데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지는 하루 숙면 루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이제 음식이나 운동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측면에서 보면요.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수면입니다. 수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호르몬이 균형이 깨진다니까요. 특히 식욕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자꾸 이제 지방을 더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설명할 때 무엇보다 다이어트 핵심은 수면이다. 수면이 바로 하루의 생체 리듬을 만드는 거고요. 또 이게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대사를 조절하는 그 생체 리듬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는 이게 이제 호르몬의 생성이 깊은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면서 호르몬이 활발하게 이제 생성하는 그런 타임인데 이제 이때 잠을 안 자게 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모든 그 생체 리듬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골든 타임도 우리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제 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뭐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일찍 재우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음식과 운동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에너지 생성과 순환 측면에서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걸 총괄하는 게 바로 수면이다. 그래서 수면에 일종의 숙면을 위한 루틴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루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능하면 밤 10시 전후에 자는 게 좋은데 늦어도 11시 전에 자라. 이 11시 전에 자려면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그런 기상 습관이 더 중요하다.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지 못하면요.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잠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잠들기 전에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합니다만 스마트폰이나 특히 이제 블루라이트 같은 이제 우리가 강한 빛이죠. 뭐 전기빛도 마찬가지고 이런 빛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늦은 시간에 또 야식을 하게 되거나 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몸의 리듬을 깨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수면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이제 책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의 핵심은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살을 빼는 게 아니다. 내 몸의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잘 순환이 되고 또 일정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면 모든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이 다이어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가지고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필요 없는 살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살은 빼는 게 아니다.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혈액 에너지의 기능을 정상화하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내 몸이 과연 평소에 내가 잘 일정한 필요한 에너지만큼 음식을 잘 먹고 있느냐 규칙적으로 또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이게 각 세포에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서 이 호르몬에 특히 식욕 관련 호르몬이 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잘 안정되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제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은 좀 챙기시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